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나이 40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앞으로 제 인생은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아들들 잘 키우는 거 말고는 특별한 낙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40이든 60이든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가 행복해야 남편도 챙기고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남편에게 홀딱 속아 넘어갔더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있다고 해서 제가 술집 근처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어요.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술 먹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데리러 가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딴 거기도 하거든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친구들이랑 술을 좋아했어요. 남편이 술은 자주 먹어도 주사가 있거나 실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딱 하나 술버릇이 술에 취하면 그 장소가 어디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연애할 때 몇 번이나 술을 먹다가 아무 데서나 잠들어서 연락두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서 그때부터 남편이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항상 알아서 데리러 갔습니다.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아들이 어릴 때도 항상 데리러 갔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남편 친구들이 알아서 남편이 술에 취할 것 같으면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남편 친구의 연락을 받고 근처 술집으로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술집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남편도 친구들도 술집에 없더군요. 그때였어요. 술집 뒤편 공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웬일로 아직 술에 안 취했는지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을 놀라게 해주려고 인기척을 내지 않고 술집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 이윤식, 이 자식은 장가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 갔다니까. 처가 부자인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착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면 매번 데리러 오잖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남편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하며 남편에게 장가 잘 갔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미간을 확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부잣집 사유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 줄 알아? 우리 장인 주말마다 다 불러내서 골프다 모입니다. 매일 끌고 다니잖아. 저는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서 그 자리에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주말에 남편을 자주 불러내기는 하시지만 그때마다 남편도 좋다고 했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남편을 불러내는 이유는 아버지 주변 지인들을 남편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다 남편이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어서요. 남편이 도대체 뭘 참고 산다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긴 너희 장인 성격 보통 아니지. 야, 그래도 임마 너 지금 너희 와이프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했겠냐? 너 와이프 만나기 전에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이었잖아. 근데 너 지금 와이프가 너희 거래처 사장 딸이라는 소리 듣고 욕심나서 5년 넘게 사귄 여친까지 버리고 결혼한 거면서 이제 와서 뭘 툴덜거리냐?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잖아. 네가 돈 엄청 좋아하는 거. 남편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배까지 잡으며 웃어댔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욱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평생 가난한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봐라. 돈 안 좋아하고 살 수 있나? 그리고 우리 마누라 봐. 나라면 아주 꿈뻑 죽잖아. 평생 부잣집에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사람을 의심하는 세포 자체가 없어요. 에이, 여우 같은 새끼. 너 저번에도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동창들하고 여행 다녀왔다면서? 부럽다, 새끼야. 부럽냐? 그럼 너희도 순진하고 착한 마누라 어찌 그랬냐?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내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니까. 사랑이 무슨 필요냐? 평생 장인어른이 벌어둔 돈 펑펑 쓰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이지. 저는 남편의 말에 순간 꿈은 아닐까 싶어 제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그날 본 남편은 지금까지 저와 10년 넘게 살아온 남자 같지 않았습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신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캄캄한 머릿속에 저의 지난 결혼 생활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참고 살아온가 싶더군요. 결혼을 하는 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좀 힘들고 속상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밤 술집에서 본 남편의 모습에 제 모든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건 남편의 열렬한 구애 덕분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 회사 거래처 영업사원이었어요. 일로 남편이 회사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연락처를 주며 밖에서 한번 따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라고 알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자꾸 밥을 사준다고 그러기에 저도 몇 번 거절하다가 자주 보는 사이인데 계속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하루는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밖에서 따로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저에게 고백했어요. 회사에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깜빡 속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친정 아버지께서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를 좋아해서 만나자고 했던 말은 시커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치욕스러웠어요. 저라고 남편의 모든 점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아버지도 남편을 지켜봤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처음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이윤식, 그 친구랑 네가 뭘 해? 결혼? 그게 말이 되냐? 그 친구 일 시키기 편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네 짝으로는 가당치도 않다. 그 사람 성실하고 착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 정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결혼할 사람은 절대 그렇게 고르는 거 아니야. 집안이며 직장이며 뭐든지 탄탄해야지. 이윤식 그 친구 내가 잠깐 얘기해봤는데 집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평판이 별로야. 이번 분기 영업 실적 안 나오면 잘린다는 얘기도 있어. 아빠야말로 왜 그래. 지금 회사 직원 뽑아? 내 결혼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직장이든 집안이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순진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결혼은 더 많은 걸 보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심지어 저는 아버지에게 남편을 도와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빠가 예쁘게 봐서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줘도 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뭐든 받기만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제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라고 허락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아직 이르니 내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아버지는 회사에서는 호랑이 같은 대표님이에요. 친정엄마에게도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만은 딸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말만 하면 정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실 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단호하게 저와 남편을 떼어놓지는 못하셨어요. 그랬다가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아시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결정적으로 친정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직원들까지 다 함께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발을 헛디뎌서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들이 다 놀라서 구급차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수지로 들어와 허우적거리는 저를 건져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무작정 물에 뛰어든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남편이 얼마나 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느꼈다면서 한번 집에 인사 오게 하라고 하셨죠. 아빈 나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물에 뛰어들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하네. 고마워. 남편이 집에 인사 온 날 아버지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 힘들면 우리 회사에 자리를 하나 해줄 테니 들어오라고까지 했어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남편을 어느 정도 사윗감으로 허락한다는 무언의 뜻이었죠. 그 일 후 남편과 저는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곧장 상견례부터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지 상견례 날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부모님께서 예사롭지 않았어요. 상견례 장소에서 시댁이 좀 거리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사를 붙여 차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때는 상견례 장소를 아버지 마음대로 정했으니 죄송해서 한 배려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보낸 차를 그냥 돌려보내시고 굳이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웃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차 있다고 유세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 정도 거리는 알아서 올 수 있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습니다. 시댁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일부러 신경 써서 보낸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오히려 우리 쪽에서 돈 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엄마, 대표님께서 일부러 신경 써주신 건데 왜 자꾸 그래요. 죄송해요, 사모님, 대표님. 저희 어머니께서 괜히 패 끼칠 수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결혼한다는 놈이 장인장모한테 사모님, 대표님이 뭐야? 호칭은 제대로 불러야지. 그래, 이서방.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민망했는지 애써 빨개진 얼굴로 웃으며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야 워낙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하신 분이라 혹시나 상견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중간에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혹여나 식당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마음 쓰여서 한 행동이었는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애써 시어머니께서 마음 상하셨을까봐 애들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니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격지심 뿐만이 아니라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더라고요.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애 둘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시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혼자 어린 것들 데리고 서울 올라와서 나물 장사에 식당 청소에 안 해본 거 없이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에요. 대학만 보내면 좀 낫겠지 했는데 힘들게 대학 보내고 취직까지 시켰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네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같았어요.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듣기 싫은 본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원래 부모가 열심히 키워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남편의 집이 가난한 게 마음에 안 드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하소연까지 들어주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할 때마다 토를 달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도 전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젊어서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줬으면 이제는 좀 자기들끼리 알아서 부모 모시고 효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두 놈 다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늙은 엄마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장가가겠다고 하니 서운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간을 구겼어요. 친정부모님까지 계신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네 마네 하는 소리까지 하시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는 기가 막힐만 했죠. 애들 다 커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부모로서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돈께서 오랫동안 혼자 사셔서 아들들한테 집착을 좀 하시나 보네요. 네? 집착이요? 어머 바깥 사돈은 어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라세요? 그럼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홀어머니 버리고 아들 둘 다 따로 나가서 사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 컸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보니 사도께서 생각이 너무 고루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홀 시어머니를 모셔요? 친정아버지는 말을 돌려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처럼 실수하시는 분을 그냥 봐줄 사람이 아니었죠. 친정아버지의 입에서 튀어나온 고루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구기더니 인상을 팍 썼어요. 그래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연신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그 전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남편 위에 형이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늙은 어미 두고 장남이 혼자 나간다고요. 시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은 장남인 형이 결혼해도 혼자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가 일절 없으니 서운해서 한 소리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형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죠.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 해도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친정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셨죠. 사돈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떡하니 해줄 정도 돼야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식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분은 상하지만 도무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질 않으시는지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시는 거로 상견례가 일단락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 생활 시작하신 거라 옛날 분이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 사과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아버지에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냐고 따졌어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도 속상해서 하신 이야기인데 바로 앞에서 꼭 그렇게 무안을 줘야 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다그치시더군요. 너,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유, 없는 집구석은 다 저렇게 이유가 있다니까. 저런 집구석 뭐가 좋다고 시집 가겠다고 하는 건지. 어휴, 답답해서 정말. 친정아버지는 속상해서 연신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저에게 꼭 이런 결혼을 해야겠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죠. 하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일도 일이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시댁이 워낙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우리 집에서 냈습니다. 신혼집도 아버지께서 얻어주셨어요.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새아가, 아무리 너희들끼리 다 알아서 준비한다지만 둘이 살 집 정도는 어른이 나한테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너는 며느리란 애가 이렇게 시어머니 생각을 조금도 안 하니?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연락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마치 꼭 제가 큰 잘못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저도 살면서 혼나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려 같이 집을 보자고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보러 함께 갔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아들이 글쎄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대단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엄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집을 사준 건 친정아버지인데 남편더러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얼굴까지 쓰다듬으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로는 평생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어머니 딴에는 아들이 좋은 집에 살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까지도 눈물을 글썽이길래 이해해보려고 했죠.
저야 남편과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힘들게 컸으면 작은 것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일을 좀 더 가르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새로 투자하는 작은 회사에 구문직을 맡기셨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자네를 100% 믿고 신뢰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기 위해 테스트하는 거니까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게. 남편이야 당연히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남편의 진짜 속을 모를 때니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괜히 저랑 결혼해서 뜻하지 않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일 저에게 곱게 자라서 뭘 모른다, 눈치가 없다, 남편한테 잘해라 등등 잔소리만 하셨었는데 남편이 저희 아버지 덕분에 좋은 자리로 가고 나서는 시어머니도 은근 제 눈치를 보셨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며칠 내내 전화를 하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반찬한다는 기똥차게 잘해. 동네 반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거든. 사돈이야 돈 많은 남편 만나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사셨으니 반찬이나 제대로 만드실 줄 알겠어? 우리 손주 임신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말만 해. 먹을 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시어머니는 참 신기한 분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은근 기분 상하게 말을 했어요. 분명 호의라는 건 알지만 항상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심하고 몸도 몸살 걸린 것처럼 자꾸 늘어져서 밥맛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챙겨 먹어야 애가 크는 거야. 엄마가 힘들다고 자꾸 안 먹으면 애가 작아요. 입덧도 너무 힘들고 몸도 자꾸 기운이 빠져 말할 일도 없는데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애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니 처음엔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어머니들이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말이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뱃속의 손자가 항상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잔뜩 만들어 남편을 통해 보내셨어요. 정말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깨끗하고 맛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서 잘 먹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평소에도 초딩 입맛이라고 불리는 저다 보니 사실 시어머니께서 해다 주신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도 좀 먹으라고 해도 남편도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잘 안 먹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도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대충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남편이랑 사 먹거나 시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이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나 남편이 알아서 냉장고 정리를 하든 남은 반찬을 먹든 했어야 했는데 둘 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또 반찬을 잔뜩 해서 우리 집에 오셨다가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보게 되신 거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삐져서 그날 싸온 반찬과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까지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기껏 힘들게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다 줬더니만 하나도 안 먹고 썩을 때까지 냉장고에 두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새아기, 네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까운 줄을 모르나 본데 그게 다 좋은 재료로만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야. 사람 성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다시는 반찬해오나 봐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워낙 초딩 입맛에 입이 짧아서 반찬 같은 건 잘 안 챙겨 먹어서요. 힘들게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알아서 금방 인정하고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화가 풀리지를 않으셨는지 연신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입도 짧고 안 먹어도 뱃속에 우리 손주는 아니잖아. 엄마가 돼서 애를 먼저 챙겨야지. 요즘 애들은 아무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이래서 애는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닌데 외동이라고 얼마나 버릇없이 키웠으면 여자애가 저 모양인지.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마음대로 해줘놓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냥 두고 가세요.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남편도 신경이 쓰였는지 애써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다시는 반찬이고 뭐고 안 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막무가내로 버릇없이 큰 건 절대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말끝마다 있는 집에서 컸다는 둥, 외동이라 버릇이 없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욱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봐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남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다 제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연기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의 일 말고도 그 이후에도 제가 남편의 말만 믿고 형님네까지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버님께서 형님이랑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장사를 할지 업종을 바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하면 돈이 많이 드냐고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분식도 체인점이 많아서 그냥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해봐야 영 장사가 안 된다네. 체인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대. 왜? 아주버님이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고 싶으시대? 아무래도 음식 맛으로 승부 보기 어려우면 체인점이 나을 수도 있지. 남편이 아주버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 저도 적당히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버님 가게에 가서 몇 번 음식을 먹어봤지만 학교 앞이라 그런 데로 장사가 됐던 거지 또 가고 싶은 정도의 맛은 없었어요. 그치. 내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떡하니 도와줄 텐데 애도 둘이나 있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남편은 저에게 은근 아주버님이 월세도 못 내고 있다며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조카가 피아노도 하고 싶고 태권도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보내주질 못하나 봐. 형이 엄마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데 엄마야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뭐. 당시에 제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텐데 저희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원서를 낸 상태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요즘은 무조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아주버님네는 남들 다 다니는 태권도 학원도 못 보낸다고 하니 동생으로서 남편이 속상할 것 같기는 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저도 가족이다 보니 남편의 말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는 지인을 통해 아주버님과 형님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다니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네 브랜드 대리점이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만 하면 좋은 자리를 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 아주버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빠 찬스를 좀 썼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가족인데 힘들 때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뭐. 대리점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졸지에 남편 직장은 물론이고 시 아주버님 가게까지 제가 책임졌어요. 내가 딸내미를 시집 보낸 건지 아들놈을 하나도 입양한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하다하다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냐? 사람이 속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는 건데 시댁 식구한테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서방이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이것도 다 남편 잘 되라고 하는 내조니까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열려놨네 열려놨어. 이 서방이 그래도 옛날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너한테도 잘하니까 그거 보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너희 시댁 식구들이 행여나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면 얄짤 없을 줄 알아. 아버지는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고 하든지 그 부탁이 무리한 부탁이더라도 뭐든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아버지에게 죄송했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저희 부모님께마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요. 당시에 저는 시댁이 예쁘다기보다 저에게 잘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남편은 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었고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어요. 절대 그 모습이 거짓이었다고는 도무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을 떠올리며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남자들끼리 무슨 소리를 못하겠나 싶기도 해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정말 남편이 저를 만날 때도 5년 넘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그런데도 오로지 저의 배경만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서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철저히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그때 술집에서 제가 들은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도 아버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며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저를 속이며 외도를 계속 지속해왔어요. 일정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는 매일 출장이다 회식이다 거짓말하며 이 여자 저 여자 많이도 만났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운영해보라고 한 회사에서 돈도 꽤 많이 빼돌렸더군요. 그 돈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앞으로 일정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에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저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더는 이전의 바보 천치 호구로 살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남편이나 가정이 아닌 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때마침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사롭지 않은 제 표정에 무슨 일이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주 다정한 얼굴로 말이죠.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 조만간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 다 정리될 거야. 그랬습니다. 친정에 일이 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회사가 왜 망해? 당신은 명색이 아버지 회사 계열사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암튼 조만간 당신 회사도 정리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마무리 알아서 잘해. 괜히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하얗다 못해 허옇게 떠올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님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사달을 만드신 거야? 아, 미치겠네 정말.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계속 소리 질렀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냐고요. 당신 내 얘기 못 들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 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나 무섭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순간 제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무서우면 너희 아빠한테 나가서 징징거려. 나는 지금 네 비 맞춰줄 기분 아니니까. 남편은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 허탈해서 입에서 실소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자비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요. 남편이 너무 믿고 싫어도 저는 조금 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아빠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서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아닙니다. 남편이니 가정이니 개나 주라고 하세요. 저는 오로지 제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흘렸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정리하게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그 정도만 말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나 봐요. 역시나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한 줄 알고 있으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장인어른 사업 쫄딱 망해서 다 정리했다는데 엄마 나 어떡해? 지금까지 장인어른 사업 하나 보고 참고 산 건데 망해버렸으니 이제 어떡하냐고. 그 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 너 제대로 알아본 거야? 시아버지 회사 망하면서 우리 회사까지 지금 감산하고 난리도 아니야. 직원들 말이 원래 회사 정리되면 다 하는 거라는데 이러다가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탄로나면 어떡하냐고. 으이그 소심한 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야.
문제는 지금 당장 너희 장인회사 망하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냐. 그게 문제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아주 똥줄이 타서 난리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이미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이야기할 데도 없어 더 불안했을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너희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게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한껏 진지한 시어머니의 표정에 저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대형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아마 곧 있으면 아버지 회사랑 그이 회사도 다 정리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울한 얼굴로 친정아버지께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벌거진 얼굴로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까지 들썩거렸어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건방지게 굴 때부터 진작 알아봤다. 돈 좀 있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만 결국은 망했네 망했어. 아유, 망하려면 본인이나 혼자 망할 것인지 내 아들한테 피해는 왜 주는 거야? 시어머니도 역시나 본인의 바닥을 금세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예상했는데도 직접 제 두 눈으로 보고 나니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기는! 너는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니? 네 남편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다는 거야? 아휴,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한테 오만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다는데 이 김에 그냥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기가 차서 코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저에게 이혼하라 마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뭔데 저더러 이혼하라 마라 하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라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전에야 남편과 결혼해서 산 세월이 있으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아니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언제 시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일부러 이 기회에 할 말 다 하자 싶었습니다.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 싸가지 없는 것도 유전이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버럭버럭 대들어?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그 잘난 사장인 줄 알아? 끈 떨어진 연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역시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결혼생활 내내 남편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까지 챙겼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아버지께서 망했다는 말 한마디에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준비성도 철저한 분이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서랍에서 웬 종이봉투를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다짜고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더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내 손주 내놓고 나가. 사람이란 참 간사합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두고 남편 이름에는 도장이 다 찍혀있더군요. 거기다가 손주까지 놓고 나가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미소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만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저에게 소리를 또 질렀어요. 손수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주시고 고맙네요. 그 인간이랑 이혼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좋아요. 저도 바라던 바예요. 도장 바로 찍어드릴게요. 대신 우리 준혁이는 절대 안 돼요. 내 새끼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쥐뿔도 없는 년이 애를 어떻게 데려간다 그래? 너 잊었나 본데 너 이제 거지야. 평생 너 뒤치다거리만 하던 부모도 망한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운다 그래?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지장이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주를 저에게 들이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화낼 힘도 없었어요. 빨리 다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가 들이댄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자꾸 말끝마다 쥐뿔도 없다고 하는데 뭘 좀 대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대형 사고 쳤다는 게 설마 아예 사업이 망한 줄 아시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단단히 잘못하셨네. 저는 전혀 달라진 표정으로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인상을 썼어요.
네가 이제 아주 미쳤구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 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망한 게 아니라 최근에 외국계 유명 기업에서 아버지 회사를 1,000억에 매각했어요. 동남아 전역의 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가 매장에 쫙 깔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팔기로 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가 동남아랑 중국에서 유명해지며 아예 외국계 회사에서 매각 제의가 들어왔어요. 동남아 전역과 중국에 매장을 만든다고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쉬시면서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곧바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여행도 다니고 주말 농장 같은 것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머릿속에 계획이 번뜩였어요. 남편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만한 게 없다 싶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친정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영원히 빠이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것처럼 몰고 간 겁니다. 사랑 없이 재산만 보고 결혼한 인간이 가난해진 저와 더 살고 싶을 리 없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1,000억 매각이라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너희 집안 망한 거 아니었어? 망하기는 우리 집이 왜 망해요? 어머님 댁처럼 지지리도 없는 집구석이나 망하는 거지. 암튼 이혼 서류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접수는 저희 쪽 변호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획 뺏어서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어머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망한 게 아니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얘 잠깐만, 네 남편 금방 오라고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저는 이미 현관까지 다 걸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짧은 다리로 불이 나게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 하늘 짓거리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지금까지 바보처럼 허구해줬으면 이쯤에서 고마운 줄 알고 나가 떨어져.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 담당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 회사는 아버지 회사가 매각되면서 자연스레 정리됐어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인계돼서 외국계 회사로 합병이 됐습니다. 남편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분식집도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친정아버지께서 투자한 가게인데 이혼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살던 집도 내놓고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남편의 이혼이 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차차 지내다 보면 아들도 부모 입장을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제가 잘 챙길 거니까요.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 식구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이혼을 보류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든 다 오해야. 난 처가 돈만 보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난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보는데 제 지난 인생이 송두리째 다 후회가 되더군요. 저도 남편이 어떤 인간이든 참고 살다 보면 지난날의 아픔도 다 잊혀지고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미 이혼 서류 접수됐으니까 날짜 맞춰서 법원에나 잘 나와. 그리고 우리 준혁이 데려가겠다고 괜한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벌써 당신이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외도하고 우리 아버지 돈 횡령하고 그거 시댁에 갖다 준 증거 다 찾아서 법원에 같이 냈으니까. 저는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여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의 개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 보류해줘.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그만 월월 짖고 내 집에서 나가. 저와 남편은 장장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하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 안 해주려고 발악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조금의 재산도 뺏기지 않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남편의 횡령 혐의도 확인돼서 남편은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10년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는 지난 1년 동안 저는 피가 말릴 정도로 힘든 전쟁을 치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저의 아들의 인생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누구보다 감사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에게 앞으로 기죽지 말고 뭐든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글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사연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할머니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저의 행복은 지옥에서 되찾아온 딸과 함께 마크라메 공방을 다니는 것이랍니다. 그날의 상처로 딸이 아직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크라메를 배우기 시작하며 외부와 소통을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렵기만 하던 딸이 조금이지만 한 발씩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거기다 딸의 분신이기도 한 손녀가 막 걸음마를 시작해 정말 세상의 행복이 다 우리 집으로 몰려든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손에 넣기까지 정말이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그것도 여자가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당시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도 졸업만 겨우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남편 집은 사업체를 여럿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금수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는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은 야망도 컸고 그에 맞는 능력도 있는 남자였죠.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엔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죠. 제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낀 저는 남편의 데이트 신청에 흔쾌히 동의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사귀는 동안 싸움도 정말 많았어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거든요. 특히 무슨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라면 저는 꾹 참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향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엔 딸과 아들 하나씩 있었어요. 딸아이가 첫째, 둘째가 아들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딸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피아노였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피아노를 정말이지 하루 종일 가지고 놀더군요. 그래서 6살 되던 해에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딸아이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감이 넘쳤던 것만큼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은 육체를 지배했고 결국 쓰러졌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은 저였지 남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그렇게 발버둥치며 해결하려고 했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했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사별하고 저는 한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남긴 빚도 상당했거든요. 결국 저는 긴 고민 끝에 남편 보험금과 제 퇴직금 그리고 살던 집을 팔아 갚을 수 있는 빚을 갚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나온 저는 지인을 통해 강남 한 학원에 관리자로 취직했어요.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했던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둘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친정을 나왔습니다. 겨우 해방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음악학원에서까지 일을 하며 자신의 용돈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도 저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걱정 없이 공부만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남친이 생겼다고 제게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친구가 소개해준 연주 이벤트 갔다가 만났어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저한테 엄청 다정해요.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딸아이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소개 좀 시켜줘. 어떤 사람인지.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만나기 시작했지 뭐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너도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제 질문에도 딸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부정하진 않더군요. 하지만 제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딸아이는 그 뒤로도 몇 번 남자친구에 관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언제 얼굴 보여줄 거냐고 물었지만 딸아이는 늘 때가 아니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퇴근길에 저를 학원에 소개시켜준 지인을 만나기로 하고 집 근처 카페에 갔어요. 당시 자기주도 학습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점이라 지인은 입시 컨설팅을 포함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학원을 새로 오픈하고 싶어 했고 제가 그 학원 담당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죠. 어떻게 하나 생각이 많아지는데 창밖으로 낯이 익은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제 딸아이 현지가 한 남자와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던 남친인 것 같았죠. 딸아이 키가 작은 편도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보다 20cm는 더 커 보였어요.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체격이 크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걸어가는데 괜히 미소가 지어졌죠. 어머, 현지 남자친구 있었어? 전에 길에서 만났을 땐 없다고 하더니 이모한테 거짓말이 나고 말이야. 그때가 언젠데 벌써 5개월은 넘었다.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전에 100일이라고 커다란 꽃다발 들고 왔더라. 남자는 어때? 만나봤어? 뭐하는 애래? 나야 모르지. 아직 소개시켜줄 때가 아니래.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지? 어디서 분명 본 것 같은데. 친구는 딸아이 남자친구를 분명 자신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하더니 금방 다시 생각나면 말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온 저와 친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야 걸어가면 금방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는 비도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하면서 굳이 제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죠. 친구를 따라 차로 향하는데 방금 본 딸아이 남자친구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차를 세워뒀었나 보다 하는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진짜 내가 제대로 체크하라고 했잖아. 일 자꾸 그따위로 할 거야? 돈 받았으면 돈값 하라고. 진짜 좋게 말할 때 제대로 해라. 박살내기 전에. 알아들었어? 험악한 분위기로 거친 말을 내뱉는 모습에 방금 내가 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멈춰선 곳은 저처럼 차에 관심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람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차량 앞이었어요. 몇 번 봤지만 벤츠가 확실하더군요. 친구도 알아보고는 무슨 벤츠를 몰고 다니느냐고 깜짝 놀랐고요. 친구는 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보자마자 프리미엄이 확실하다고 하며 제게 딸아이 남자친구 하는 일이 뭐길래 저런 차를 몰고 다니냐고 물었죠. 현지 또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아직 20대란 소리잖아. 뭐하는 집이길래 저런 차를 몰고 다니는 거래? 너 진짜 들은 거 없어? 내가 더 궁금하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빨리 집에 가자. 가서 좀 물어봐야겠어.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중에 알려달라 말하고는 저를 집 앞에 내려줬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딸아이를 불러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죠. 여전히 딸아이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가 조심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남잔지 적어도 무슨 일 하는진 나도 알아야지. 당장 소개시켜달란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딸아이는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직장 못 구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취직기간에 면접을 여러 군데 봐둬서 취직되면 엄마한테 당당하게 소개하려고 했죠. 취준생이라고? 그럼 집안은? 남친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어머니는 갤러리에서 일한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하던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런 거 물으세요? 딸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딸아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연인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인간들. 딸아이도 피해자 중 하나는 아닐까 불안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방금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혹시 딸아이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물었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고요. 깜짝 놀라면서도 고민이 많은 얼굴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딸아이는 남자친구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따로 재촉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는 제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도 되겠냐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기에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애가 제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집으로 오라고 말했죠. 제게 할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듣고 싶었고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약속한 날이 되자 은근 긴장되더군요. 친구들은 남자를 보려면 술을 먹여야 한다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술과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없는 솜씨까지 부려가며 식사 준비를 했더니 때마침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봤던 남자애가 양손에 커다란 종이 가방과 꽃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들어왔죠.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키 크고 덩치도 있더라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뭔가 압도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또래치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하며 꽃바구니를 내밀 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못했죠.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은 딸아이의 헛기침 소리 덕분이었어요. 저는 키가 너무 커서 놀랐다는 말과 함께 식사부터 하자고 했죠. 딸아이 남자친구는 가리는 것 없이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요리한 사람이 기분 좋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 남자친구 아이는 제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하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만나면서 솔직하게 다 얘기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죠. 어떤 사정인진 모르지만 그 부분은 딸아이랑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사자랑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 들었고 난 이해했어요, 엄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고. 그럼 더더욱 나한테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딸아이 남자친구는 자신의 본가가 한남동에 있다는 말로 시작하더군요. 한남동이라면 TV에서도 자주 나올 정도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연예인들은 물론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이야기 들어보니 딸아이가 제게 알려준 부모님 직업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딸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갤러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임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말로만 듣던 금수저가 바로 이 남자아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일인가요? 전혀 모르는 두 집안이 결혼이란 제도로 묶이는 것이다 보니 집안도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거기다 저희 집의 과거가 그리고 남편의 부재가 문제되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물론 당장에 결혼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죠. 근데 제 걱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두 아이는 너무 잘 만났고 결혼까지 쭉쭉 이어지더군요. 사돈도 딸아이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일이구나 싶었죠. 결혼식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모이는지 다들 신랑 측 사람들이라 살짝 주눅들기도 했죠.
딸아이 결혼 소식을 접한 친정 식구들은 꽤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을 했었는데 결혼식장 와서는 아주 입까지 떡 벌어져서는 말도 못하더군요. 특히 오빠는 제게 사돈 어른을 소개시켜달라고 할 정도였고요. 결혼식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때였어요. 친구가 슬쩍 제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카페에서 함께했던 친구요. 나 네 사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네.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한참 그러더니 그래, 어디서 봤는데? 너 있는 학원, 그 학원 건물주잖아. 세상에 인상 너무 달라서 기억을 못했나 봐. 계약할 때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 술 냄새도 장난 아니었고. 근데 곁에 있는 친구 보니까 기억이 확 나네. 술? 술도 담배도 전혀 못하는데?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닌데. 술이 덜 깼다고 하면서 엄청 짜증내면서 계약하러 왔었는데? 그때 펜 잘 안 나온다고 집어던져서 내가 똑똑히 기억해. 너도 알잖아. 박가부동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펜 하나도 제대로 준비 못하냐고 엄청 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는 친구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사위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말이죠. 제 표정이 급 어두워지자 친구는 과거 얘기라고 하면서 괜히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미안해했죠. 하지만 이미 들어버린 이야기를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제 시선은 자꾸 딸아이와 사위를 향해 가더라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위는 넙죽넙죽 잘만 받아 마시고 있었고요. 그런 사위를 보는 딸아이의 얼굴은 저만큼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딸아이와 사위 곁으로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는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제자리로 오더니 일정이 바뀌어서 신혼여행지로 빨리 출발하게 됐다며 여기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불안했지만 저는 알겠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결혼식 마치고 돌아와서도 친구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술을 물처럼 마시던 사위의 얼굴도 생각나고요. 저는 뜬 눈으로 딸아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행복한 딸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세상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제 선물은 물론이고 딸아이 결혼에 맞춰 귀국한 동생의 것까지 캐리어에 어떻게 다 담아왔나 싶을 정도더군요. 저는 그날 밤 최서방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술 마시나? 난 최서방이 술도 담배도 할 줄 모른다고 들었는데 피로연 때 보니 보통은 아닌 것 같아 말이야. 단도직입적인 제 질문에 최서방은 당황스러웠는지 바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잠깐이지만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술을 못한다기보단 즐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어른들이 주시기도 했고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받아 마신 거지 평소엔 전혀 아닙니다. 그래? 뭐 술 마시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야.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싶어 물어봤지. 섭섭하네요, 장모님.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뭘 숨겨요? 저는 차마 친구가 봤다는 장면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최서방에게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서 부부 사이에 괜한 비밀은 만들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최서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잘 얘기하겠다고 제게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죠.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안 딸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굴 보고 밥 먹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딸아이와는 자주 전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답이 금방 오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어요. 최서방에게 전화를 걸어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고요. 최서방, 시간 되면 주말에 저녁 좀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막둥이 축하할 일도 생겼고 말이야. 처남한테 축하할 일이요? 뭔진 모르지만 꼭 가야죠.
저는 오랜만에 딸아이의 얼굴을 보겠다 싶어서 들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딸아이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질 않더군요. 살도 많이 빠져 보였고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얼굴이었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이었지만 저는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음식을 얼마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최서방은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딸아이를 따라가더니 곧 함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현지야, 너 임신했어? 제 질문에 딸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랫배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확실해지면 연락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서방은 무언가 말하려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제게 말했어요. 저 역시 딸아이를 가졌을 때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런 힘든 순간에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죠. 시댁이라는 불편한 곳에서 혼자 힘들어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딸아이는 최서방 눈치를 보며 제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석연치 않았죠. 그럼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좀 있다가 엄마도 너 가졌을 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 사람 건강 챙겨주는 사람들도 집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야. 현지도 내가 챙겨주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최서방. 당연히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이 사람 컨디션 체크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어요? 제 말에도 최서방은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더군요. 울컥한 마음이 들었지만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딸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입덧이 좀 심하긴 한데 시댁 어른들이랑 집안일 봐주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제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자 딸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제 눈엔 어색하게 보일 뿐이었죠. 그날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다시 보내야 됐어요. 딸아이가 타고 간 차가 멀어질 때까지 내려다봤죠. 그날 이후 딸아이와는 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이번엔 문자조차 읽지 않더라고요. 카톡엔 사라지지 않은 일이 쌓여만 갔습니다. 거기다 최서방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딸아이와 초중고를 함께 다녀 많이 가까운 미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진이 역시 딸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군요.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니께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저번 주에 전화하다가 끊겼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힘들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툭 끊겼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네요. 다른 말은 없고? 혹시 그동안 연락하면서 수상하다거나 뭐 이상한 일은 없었어? 딱히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서둘러 전화 끊는 일이 많았다는 것 정도? 말도 없이 그냥 뚝 끊어버리는 일이 대다수였죠. 나중에 물어보면 남편이 들어와서라거나 시댁 어른께서 찾으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전화를 끊는 일이 어딨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 경보기가 울렸어요. 저는 내친 김에 최서방 회사에 찾아갔죠. 하지만 출장 갔다고 하면서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최서방 장모예요. 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출장이라 저희도 당장 연락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셨다고 메모 남겨둘게요. 저는 너무 급해서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겠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더군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겨우 집에 들어오니 아들이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너희 누나가 연락이 안 되네. 최서방도 마찬가지고. 출장 갔다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수 있어? 저분도 그렇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누나도 컨디션 조절한다고 힘들겠죠. 임신이 쉬운 일도 아닌데. 그리고 출장이면 당연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만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얼마는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딸아이에게도 최서방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그렇게 열흘의 시간이 지났나 딸아이의 친구인 미진이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금 딸아이와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애가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는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거기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만 하고요. 오죽하면 전화를 저한테 잘못 걸었나 싶었다니까요. 현지가 뭐라고 했는데 어디 아프대? 아프냐고 물었는데 날씨가 좋다 그러고 어디냐고 물었는데 옛날에 외할아버지 댁에서 심부름했던 때 생각난다 그러고 진짜 무슨 수수께끼인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더니 또 전화가 툭 끊어졌어요. 저는 미진이가 말한 외할아버지 댁이란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친정에서 3년간 지낼 때 저희 모녀를 무슨 기생충 보듯이 보는 친정 식구들을 피해서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딸아이가 심부름으로 창고에 들어갔다가 갇혀서 못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딸아이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지 정확한 주소도 몰랐는데 다행히 미진이가 임신 소식에 선물을 보낸 적이 있다며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부랴부랴 달려간 곳에서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댁은 한남동에서도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곳이었더군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예 들여보내주질 않았죠. 저는 사돈댁에 인사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죠.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럼 될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방문자 명단이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최서방이 내리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동안 제 전화며 문자를 다 무시한 최서방을 보는 순간 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아야만 했어요. 최서방, 출장이라고 하더니 이제 돌아왔나 봐. 전화에 답이 없길래 아직 출장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장모님께서는 여기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에 뭐하러 왔겠어? 딸아이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잘 됐네. 앞장서. 그 사람 지금 집에 없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어요. 나가? 내가 꼭두 새벽부터 여길 찾아왔는데 나가긴 어딜 나갔다는 말이야. 나 오늘은 그냥 못 물러나니까 당장 앞장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 봐야겠으니. 제가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지 최서방은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말렸죠.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제 팔을 잡는 손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만큼 말이죠. 최서방은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길래 딸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최서방을 다그쳤지만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댁에 가 계시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시는 건 좀 삼가주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 눈도 많은데 저희 집 체면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최서방의 그런 태도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날 저녁 최서방의 말처럼 딸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며 조만간 집으로 오겠다 말이죠. 저는 그 문자를 받고도 안심이 안 됐어요. 제 눈으로 딸아이의 모습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저는 친구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역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사돈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친구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저는 딸아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잘 지낸다는 문자만 받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목소리 한 번 들을 수 없었죠. 며칠 뒤 친구는 몇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방문객의 이름을 올려주기로 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바로 찾아갔죠. 혹시나 관리인이 저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긴장했지만 다른 사람이더군요. 친구와 함께 들어간 저는 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사돈도 최서방도 나가고 없었죠. 처음엔 아무도 없다고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이대로 물러나야 하나 싶었는데 곧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분이 나와선 잠시 들어오라고 했죠. 꽤나 높은 사람인지 다들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를 거실로 안내한 그 사람은 사돈은 부부 동반으로 크루즈 여행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집에 없나요? 작은 사모님께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체력 회복을 위해 잠시 지방에 가셨습니다. 휴양이요? 어디로요?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 어디로 간 것이냐 물었지만 여자는 알려줄 수 없단 말만 했습니다. 최서방도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 없단 대답이 돌아왔고요. 도대체 뭐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 답답한 찰나 여자는 이제 그만 나가달란 말을 하면서 제 가방을 들었어요. 내 딸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목소리도 못 듣고 잘 지낸단 문자가 전부인데 걱정 안 되게 생겼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체력 회복은 또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가방 가지고 나가주세요. 여자는 제 손에 가방을 꼭 쥐어주며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제 손을 쥐는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가방을 건네줄 때 그렇게 손을 잡는 경우가 없지 않나 싶으면서 말이죠.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가방 잘 챙겨가란 말을 남기곤 저를 밖으로 쫓아냈죠. 친구는 어떻게 됐냐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못 보던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 속엔 짧은 쪽지와 함께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하실. 급하게 휘갈겨 쓴 메시지에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실이라니 딸을 구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이 뜨더니 곧 최서방이 보였어요. 소리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최서방이 어디론가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딸아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살이 빠져 보였고 배가 살짝 불러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최서방이 성큼성큼 딸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딸아이의 머리채를 붙들고는 사정없이 뺨을 때렸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몇 번이나 딸아이를 때리더니 이젠 어디론가 딸아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딸아이는 끌려가면서도 배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감싸쥐고 있었고요.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와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 했지만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죠.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멍하게 있을 때야? 당장 경찰 불러야지. 야! 저는 친구의 외침에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도 제대로 꺼내질 못하자 친구는 저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까지 마쳤죠. 저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당장 주소를 남겨달라고 하곤 제게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더군요. 곧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제가 본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경찰도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바로 119와 지원을 요청하곤 사돈댁으로 향했죠. 경찰은 제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다 뿌리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의 말에도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었죠. 얼마 안 있어 증원된 경찰과 함께 최서방 얼굴도 보였습니다. 오해라고 말하며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집에 아무도 없다니까? 장모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별장에서 쉬고 있다니까요. 그 입 다물어. 감히 내 딸을 개패듯이 패? 그것도 네 애를 가진 여자를? 네가 사람 새끼야? 제 외침에 최서방의 얼굴에 표정이 싹 사라지더군요. 진짜 좋게 말할 때 가셔. 앞으로 경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가. 확 서장한테 전화해서 지랄하기 전에. 바뀐 분위기에 경찰들도 무언가 사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내밀며 확인하겠다고 말하곤 집으로 들어갔죠. 최서방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외쳤지만 경찰은 빠르게 집을 뒤집었어요. 제게 봉투를 건네줬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 여자는 찰나였지만 지하실이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지하실을 외치며 그 여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은 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저를 붙들었죠. 지하실 보세요. 우리 딸 저기 있다고요. 경찰은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곳을 열라는 말에 최서방은 창고일 뿐이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뒤지던 한 경찰이 나타나 식탁 위에 열쇠가 있었다고 하며 지하실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리곤 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사람 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경찰의 외침에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붙들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곧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가더니 들것에 실려 딸아이가 올라왔어요. 여기저기 맞아서 엉망이 된 얼굴과 다리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숨은 쉬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고 최서방에게 달려들었죠. 이 짐승 새끼!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노인네가 진짜 거슬리게! 최서방은 손쉽게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경찰들은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최서방을 긴급 체포하겠다며 붙들었어요. 최서방은 그런 경찰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며 자기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질렀죠. 고작 경찰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고 멀쩡할 줄 알아? 니들 내가 똑똑히 얼굴 받았다. 싹 다 옷 벗을 각오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놓친네. 그러길래 딸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에 잔소리에 버릇 좀 고친다고 몇 대 때렸더니 감히 덤벼들긴 하고. 하긴 놓친네 하는 꼴을 보니 그 애미의 그 딸이지. 젠장. 뭐?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너 이대로 둘 것 같아? 절대 가만히 안 둬, 알겠어? 뭘 할 수 있는데. 꼭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의 꼴값을 떨어요. 최서방이 저를 비웃으며 중얼거리자 경찰들도 잔뜩 굳은 얼굴을 하며 아까보다 더 단호한 움직임으로 최서방을 붙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일장연설을 하시던데 말씀 다 끝나셨어요? 경찰들 사이로 아들과 함께 유학을 갔던 아들 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게 다가와서는 누나 만났다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최석필 씨. 당신 아주 여러 가지로 총체중 난국이더만 와이프를 저지경으로 만들질 않나 탈세까지. 여기 구속영장이요. 도주 위험이 있어서 제가 바로 여기까지 들고 왔죠. 데려가시죠. 경찰은 정식 구속영장을 확인하곤 수갑까지 채워서 밖으로 끌고 갔어요. 아들은 제게 누나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저를 부축했죠. 아들 친구는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을 남기곤 빠르게 경찰을 따라 나왔어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제게 봉투를 전해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열쇠도 당신이 뒀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더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은 사모님, 맞아서 지하실에 갇혀 계셨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 친정에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하고 다녀오신 뒤로 몇 번이나 있었어요. 신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오늘 딸아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에게 고맙단 말을 몇 번이나 더 했어요. 아들은 여자에게 혹시 재판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여자는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어요. 혹시 모를 상태를 대비해 아들은 자신과 함께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여자도 저와 함께 그 집을 나왔죠. 밖으로 나왔더니 친구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구급대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딸을 보러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기저기 맞은 곳이 많아 걱정했지만 유산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고 배를 감싸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죠. 저는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괜찮았냐고 물었지만 다리에 찢어진 상처가 많아 생긴 것이라 하더군요. 호흡기를 하고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보며 저는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아이가 견뎌야 했을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로 뇌가 다 녹을 것 같았어요. 피아노를 치던 예쁜 손은 여기저기 상처들로 보기 흉했고 다리 곳곳엔 푸른 멍들이 가득했죠. 의사 말에 의하면 온몸이 멍투성인데 딱 하나 배만 멀쩡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금방 깨어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딸아이는 며칠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느냐 물었지만 의사들도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말했어요. 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곁에 있을게. 우리 딸, 내 새끼.
누나, 이제 일어나. 누나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제 일어나, 누나. 제 모습에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손과 딸아이의 손을 겹쳐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드디어 딸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게 뻗었지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딸아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딸아이가 말을 못하더군요. 뭐라도 말을 하려고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견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권하더군요. 그 소리에 저는 최서방에 대한 분노가 더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원해도 된다는 말에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회복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그 사이 사돈이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문을 닫아 걸고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곤 그 사람들을 쫓았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학원까지 찾아왔더군요.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술만 들어가면 막무가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술은 절대 못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보세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기는 하셨어요? 영상 아주 잘 남아있을 텐데 그걸 봤으면서 내 앞에 나타나서 용서? 용서란 말을 입에 올려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테니. 보상이요? 무슨 보상? 돈? 집? 부동산? 뭘로 보상하시려고요? 당신들은 그런 걸로 보상이 되는 모양인데 우린 아니거든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가 그거 하나만은 아니던데.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빈다고 해결될 일이겠어요? 알아보니 저지른 범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그동안은 그 돈으로 입막음이 됐을진 몰라도 이번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자꾸만 저를 붙들며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안사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죄라면 죄일 텐데 이 사람들은 그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죠. 그대로 나가려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주실 게 딱 하나 있네요. 이혼 서류, 친자 포기와 양육 포기 서류. 그것들 보낼 테니 도장 찍으세요.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걸로 저희 집에 뭔가 바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벗어났고 변호사를 통해 그 모든 서류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최서방의 여죄는 파도 끝없이 나왔다고 해요. 주류 밀수는 기본에 마약까지도 얽혀 있었으며 그간 사람을 때리고 합의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들은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서 특히 우리 딸아이 인생에서 그런 인간을 다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지 약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딸아이는 자신을 꼭 닮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찌나 어릴 적 딸아이 모습과 똑 닮았는지 사진을 나란히 두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죠. 요즘 저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이가 저를 불러주길 바라면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이상은 고통이 없길 바라면서요.